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 시간에서 우리 그 교과서 첫 번째 대단원과 소단원을 공부를 했어요. 좀 뒤로 건너뛴 게 있어요.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고 해서 예전에는 이 미적범주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주로 많이 선생님들이 알려주시고 여러분이 학습을 했는데 어, 중학교에서 이제 미적범주가 또 학습 요소로 들어와 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문학의 미적 범주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꽃, 김춘수 시인의 꽃을 가지고 공부하고, 두 번째 길모퉁이에서 만난 사람. 길모퉁이에서 만난 사람 누구 거였어? 양귀자 선생님이었지. 그러니까 소설가 양귀자 씨의 소설을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머니는 왜 숲속에 이슬을 털었을까? 이제 수필을 가지고도 공부를 해 봤었지. 그런 시, 소설, 수필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어, 공부를 한 건가?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들, 감동, 깨달음, 또 어떤 새로운 생각이나 사고, 행동 양식 이런 것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했어요? 심미적 사고라고 했지.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교과서에 나온 표현들을 좀 살펴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문학을 생산하고 수용하는 과정에는 문학 특유의 심미적 사고가 실행되고 사고력 향상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말이 좀 어렵지? 그래서 심미적 사고라는 게 그 단원에서 우리가 좀 참고해야 될 내용이었어요. 심미적 사고. 이 심미적 사고를 다른 말로 그냥 쉽게 하면 정서적 반응이고, 반응. 어떤 자신만의 각별한 의미 생성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엔 안 나와 있지만 칸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심미적 사고는 무목적적 목적성에 따른 반성적 사고다. 되게 어렵지. 이제 이런 거 알면 이런 표현들이 어디 나오냐? 이제 수능에서 국어 영역의 지문에 이런 표현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이거 도대체 뭐야? 그래서 지문을 읽으면서 이제 개념을 형성을 해 나가면 좀 이렇게 속도가 안 나는 거지. 그러니까 특히 국어 영역 수능에서 같은 경우는 지식이 조금 없는 친구라도 이 독해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그다음에 독해를 하고 나서 그 우리 국어로 된 문장들 얘기하는 거예요. 글들. 독해 속도가 빠르고 이해 속도가 빠르고 그 독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친구는 문제를 굉장히 빨리도 풀고 정확히 맞히는 경향이 아주 강해. 그래서 국어 사용 능력이 있다면 표현과 이해 영역에서 많은 텍스트를 접해가지고 기본적인 감이 있으면 좀 잘 맞히는 경향이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도 그걸 하루아침에 신장시킬 수가 사실 어렵거든. 그래서 꾸준히 해야 돼요, 국어는. 손을 놓으면 안 돼. 매일같이 계속 해줘야 되고, 그러면은 그 표현과 이해에서 속도가 향상이 됩니다. 거기에 덧붙여 국어 지식이나 문법 지식들을 알고 있으면 그 지문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다. 이런 얘기죠. 어쨌거나, 칸트는 그런 말을 했는데, 결국에는 우리 초점을 맞추는 핵심어는 뭐냐? 바로 반성적 사고, 반성적. 반성이 뭐야? 반성적 사고가, 아이코야. 아침에 선생님이 녹화하고 있었는데. 자, 반성적 사고라는 게 자신의 삶을 살펴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한 번만 읽어줄게. 한번 들어보세요. 말이 되게 어려워.
기존 개념의 틀을 참조하여 이루어지는 판단이 아니라 주관적 관조에 의한, 그러니까 자신이 바라본 그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의한 미감과 직감, 어떤 아름다움이냐라는 거죠. 미감과 직관, 정동의, 그러니까 멈춘 거나 움직이는 것의 형식적인 통일로 이루어진 사고이다. 그러니까 개인이 움직이는 느낌이든 아니면 멈춰진 아주 고요한 느낌이든 이러한 느낌을 받으면서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그 느낌의 일관된 통일로 이루어진 사고다, 이런 얘기인데 말이 어렵죠. 그래서 이러한 미적인 경험이자 의미론적 산책 과정 발이 어렵잖아. 의미론적 산책이 뭐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그런 사고 과정, 천천히 가면서, 그러니까 산책이라 하는 거지. 자, 제일 쉬운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제일 쉬울까요, 여러분들한테? 소설 한 편을 읽고,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가? 나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라고 작중인물의 행동을 판단하고 평가하기도 하고 나의 삶과 비교하여 적용해 보면서 감동과 새로운 인식을 얻을 수 있다. 이 얻는 과정이 뭐였다? 심미적 사고라는 거죠.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다시 한번 말하면 선생님이 그 단원에서 선생님이 수업 중에 가르친 건 뭐였어요? 문학 감상 방법이었지. 또한 비문학 읽기 방법이었고, 또한 문학 감상 방법은 뭐하고도 그대로 관련 지어진다 그랬어? 질문하며 읽기하고도 관련 지어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그대로야. 자, 작중 인물의 행동을 판단해. 그러니까 분석적 읽기지. 평가하기도 하고 비판적 읽기지. 분석적 읽기, 비판적 읽기를 하려면 사실적 읽기,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아는 것도 중요하다. 기억납니까? 그 다음, 나의 삶과 비교하여 적용해 보면서, 이게 뭐야? 효용론적 관점이지. 그러니까 표현론적 관점, 그 다음에 반영론적 관점, 효용론적 관점, 그 다음에 작품론적 관점이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감상을 하고 자신이 질문을 던지고 하는 게 뭐다? 그렇게 해서 느끼는 것들이 뭐다? 심미적 사고다. 그래서 이거를 존재론적 전환을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렵죠. 또 다른 말로 독자의 능동적인 참여와 변화가 가능하다. 되겠습니까? 이게 심미적 사고라는 거야. 되겠습니까? 여기다 하나 더 적어줄까? 존재론적 전환. 그러니까 결국에 심미적 사고는 철학의 어, 실존주의 이렇게도 막 연결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제 논설이 되는 거죠. 그럼 굉장히 여러분들 이제 어렵게 느끼죠.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그 관련성을, 선생님도 그 실존주의 철학이 정확하게 막 어떤 개념이고 어떠한데 초점을 맞추 이런 거는 사실 정확히는 몰라요. 그런데 연결을 해보는 과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 궁금하면 실존주의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위키 한번 검색해보면 아주 상세히 나오니까 한번 살펴보고, 이런 말도 쓸 수 있다는 거 알아놓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도 쓸 수 있다는 거. 되겠죠? 자, 요거는 지워보고요. 이게 되나? 이건 안 된다. 선생님이 지금 노트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걸로 이렇게 지워줘야겠네. 자, 이건 참고했죠? 자, 오늘은 그래서 심미적 사고를 할 때 우리가 느끼는 그 미적 범주, 그러니까 그 심미라는 건 아름다움을 마음속에서 느낀다는 건데, 그 아름다움의 쉽게 말하면 종류인데, 종류라고 하면 A 종류와 B 종류가 있으면 이게 이렇게 겹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미적 범주는 좀 모호하지. 그러니까 영역을 이렇게 나눴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범주라고 하는 거야. 미적 종류 하지 않고 미적 범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문학의 미적 범주엔 뭐가 있느냐?
숭고와 우화, 그 다음에 비장, 골개가 있어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골개야, 골개. 이렇게. 여기다 이제 미자를 붙여도 돼요. 미, 이렇게. 그래서 숭고미, 아이쿠야. 숭고미, 우아미, 비장미, 골개미,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되겠지? 말이 어려운데 사실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또 문학 작품을 접할 때 다 느끼는 그런 아름다움들이야. 선생님, 비장한 게 아름다워요? 어, 이 어떤 그 죽음이나 어떤 슬픔 속에 묻혀 있는 상태의 상황이나 인물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느끼는 감정, 그것을 비장미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슬프구나. 나도 되게 슬퍼.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슬프니 나는 저거를 극복하기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정서순화라던가, 아니면 그렇게 슬픔 이후에 다음에 내가 현실 속에서 만날 그런 상황이나 인물에 대해서 극복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나의 슬픔을 해소했기 때문에 그런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감정이 생긴다는 거죠. 그 정서순환인데, 그래서 그런 소설이나 작품 속에서의 고통이나 슬픔 또한 아름다움의 한 종류로 본다는 거죠. 한 범주로 본다는 거죠. 되겠습니까? 결국에 그래서 미적 범주라는 건 삶의 의식의 선택이다, 이런 얘기예요. 어렵지? 여러분도 요 단어는 들어봤죠? 숭고하다, 그죠? 우아하다, 비장하다, 이런 건 이제 골개하다는 안 들어봤잖아. 그 골개는 약간 해악하고 관계가 있어요. 웃음 유발, 골개.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골개는 웃음 유발하고 관계가 있다 그랬어요. 이건 해악하고 관계가 있다. 이렇게 우선 좀 알아놓으면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구분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나눠서 있어야 할 것과, 이 가로축이, 여기 가로축, 요게 있어야 할 것이야. 위가 있어야 할 것, 아래가 있는 것입니다. 있는 것. 그 다음에 이 왼쪽, 여기 왼쪽, 이 가로축의 왼쪽은 융합이라고 해요. 융합. 이 오른쪽은 상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개념은 조금 이따 설명을 할게요. 상반.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문학 선생님에 따라서 색깔은 어떻게 바꾸지? 여기 있다. 문학 선생님에 따라서 자, 미안합니다. 자, 다시 할게요. 이어서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누고, 문학 선생님들에 따라서는 이것을 자아로 보고, 이거를 대상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자, 이런 얘기야. 제망매가라는 게 있고, 제망매가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다가 쓸게. 제망매. 향가예요, 신라시대. 또 어부사시사라는 게 있어. 요건 시조예요. 원생목류록이라는 게 있어. 요거는 한문 소설입니다. 봉산탈춤이라는 게 있어. 이거는 사실은 그 연극적인 요소와 그러니까 마당에서 노는 가면 무국이에요. 그러니까 연극적인 요소가 매우 강해. 춤도 추고, 그러니까 마당에서 춤도 추고 대사도 하고 이런 연극도 하는. 그래서 이거를 가면을 쓰고 탈을 쓰고, 그래서 가면 무국이라 이렇게 구분도 하는데, 그 대사들이 있어요. 대사들이. 그래서 이거를 다 문학의 한 양식들로 보는데요. 우리 기억납니까? 서정, 서사, 극, 교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다 극이잖아. 자, 설명을 좀 할게요. 제망매가는 이게 이제 고등학교 문학 시간 가면 엄청 자세하게 공부할 작품인데, 우선 향가예요. 그런데 이 월명사라는 분이 졌는데, 스님이죠. 그런데 이제 19채 향가야 이게. 그러니까 향가 중에 가장 발달된 형태인데, 뭐 그거는 나중에 형식적인 공부를 하고요. 누이의 죽음을, 그러니까 누이라는 건 동생, 여동생이야. 죽음을 기리는 노래야. 그러니까 제, 망, 바라망자, 매, 이게 누이 매자야. 그래서 누이의 죽음을 기리는 노래인데, 미타찰의 도다가 자신의 이런 슬픔을 승화하는 이런 불도의, 미타찰이 불도의 이상향인데 그런 노래예요. 자, 그러면 누이가 죽어서 슬프잖아. 있는 것은 뭐야? 있는 것은 자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슬픔이죠. 누이의 죽음이죠. 그러면 있어야 할 것은 뭐야? 미타찰, 그러니까 불도의 이상향을 통해서 나의 슬픔을 극복하고 싶은 게 있어야 할 것이지. 되겠어요? 그래서 이 미타찰에서 다시 만나기를 희망하거든. 이 작품을 보면. 그러니까 자 보세요. 있는 것과 있어야 할 것이 있지. 그런데 여기서 어떤 것이 자, 그러면 여기 있어야 할 것과 있는 것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있어야 할 것에 긍정을 하느냐 이런 겁니다. 여기가 긍정을 하느냐, 있어야 할 것의 긍정, 여기는 있는 것의 긍정, 이런 거. 자, 제망마야 같은 경우는 있어야 할 것이 뭐였어? 나의 슬픔의 극복. 있는 것이 뭐였어? 나의 슬픔이야. 그러면 어느 쪽을 긍정을 합니까? 극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윗단에 있는 거지. 그런데 이 슬픔을 극복하는 거잖아요. 슬픔을 승화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융합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게 어렵지. 그래서 제망매가는 어느 쪽으로 가느냐? 바로 이쪽에 간다 이거죠. 위치가 여기에 간다. 이렇게. 제망매가 이렇게.
어부사시사는 시조라고 했는데 윤선도의 시절이 윤선도는 선생님도 다는 모르지만 조선 중기의 그 정치인이에요. 뭐 남인이라고도 하고 뭐 예속 논쟁에 휘말렸다 뭐 이런 얘기도 선생님 찾아보니까 있던데 선생님 역사는 자세히 잘 모르고 근데 윤선도가 이제 그 고향이 해남 쪽이야. 그런데 이제 그 해남 쪽에서 이 저기 뭐야 보길도란 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윤선도가 그 인조 시절에 그 병자호란 있잖아. 그 병자호란으로 인해서 강화도로 이제 인조가 피신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강화도로 배를 타고 이제 임금님이 피신을 가니까 이제 보좌하려고 가다가 그 인조가 사실은 강화도로 가려고 했는데 못 가고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합니다. 워낙 그 이 뭐야 금나라 당시에 뭐 호족이 워낙 빨리 내려와가지고 남한산성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역사를 선생님 이것도 찾아봐서 안 건데 가게 되니까는 강화도의 임금님이 왕이 가질 못했잖아. 그러니까 강화도로 가다가 배를 타고 다시 돌려서 제주도로 가려고 그래요. 제주도. 제주도에 가서 살아야지 피신도 하고 이제 그냥 낙향을 살아야지 하고 낙향이란 건 사실은 이제 해남인데 제주도로 가서 살려고 해요. 그래서 제주도로 가는데 중간에 이제 보길도라는 섬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오 예쁘네. 그래가지고 거기에 연못과 정자를 지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지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돈이 굉장히 많은 부호였대. 자, 그런 거는 여담이고, 자, 그런 윤선도가 쓴 시조인데, 이 어부사시사를 보면 어부의 즐거움을 노래를 합니다. 어부의 즐거움을 노래를 해요. 그러면 그 어부 생활이 사실은 힘들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런데 있는 것은 뭐야? 그러니까 시조 작품을 사실은 다 봐야 되는데 우리는 이 미적 범주를 공부를 하니까 있는 것은 뭐예요? 그 어촌에 살아가는 그 이 윤선도 화자인데 뭐 어촌에 살아가는 이거를 이제 어부라고도 하지만 가어옹이라고 해. 옹이라는 거는 늙은이를 얘기하는데 이제 나이가 드신 분이고 가는 가짜야. 그러니까 가짜 어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진짜 직업적으로 그 생활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벼슬을 하다가 어촌에 가서 이제 뭐 낚시도 하고 이런 걸 이제 취미로 하는 그런 화자인 거지. 그러니까 있는 것은 뭐예요? 낚시를 하는 어부의 모습이긴 한데 있어야 할 것은 뭐예요? 실제의 어촌에 살아가는 삶이 대사인 거지. 되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 여기 와서 보니까 어촌의 삶이 좋아. 그래서 어부로서 살아가야겠다. 있는 것은 벼슬 하다가 어촌에 온 사람이고 그런 즐거움이고 있어야 할 것은 어부로서 실제로 어촌에 살아가는 삶이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있는 존재를 긍정하지. 있어야 할 것을 긍정해요. 있는 것을 긍정해요. 둘 다 긍정을 하는데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즐겁고 행복하다. 그래서 이 어촌 어부의 삶을 살아가야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융합이 되죠. 그리고 어느 쪽을 더 긍정해?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 어촌과 어부의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위치해 어부사시사는 여기에 간다는 거죠. 이렇게 어부사시사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 원생몽유록은 이
한문 소설인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막 한문으로 적혔으니까 여러분도 보기 어렵겠지. 선생님도 한문이 이렇게 강하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다 찾아보고 읽게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기본 줄거리를 보면 조선시대에 임제라는 분이 썼는데 이분도 이제 벼슬아치예요. 그런데 이 원생목유록을 보면 그 꿈을 꾸게 되고 그래서 뭐 몽유롭게 이런 말도 합니다. 이건 고등학교 가서 다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꿈을 꾸게 되는데 거기서 어떤 복면 쓴 남자가 안내를 해가지고 임금과 사육신을 만납니다. 그 사육신이라는 게 뭐냐면 죽은 6명의 신하야. 생육신은 살아있는 살게 된 6명의 신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 내용을 보면 결국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수양대군이라는 사람이 단종의 왕위를 이제 찬탈해. 그런 침탈한 것을 비판하는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모순된 정치 권력을 비판하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있는 것은 뭐예요? 수양대군이 왕위를 단종을 폐위하고 그러니까 왕위를 찬탈했다는 거고 있어야 할 것은 뭡니까? 수양대군이 복위해야 된다는 거지. 다시금. 되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있는 것은 현실이고 있어야 할 것은 바뀌어야 될 정치 상황이죠. 그러니까 현실과 희망하는 정치 상황. 여기에 현실이 있고 여기에 희망하는 정치 상황이 있다는 거지. 그 둘이 융합이 돼 상반이 돼. 상반이 되죠. 그리고 무엇을 긍정합니까? 지금 수양대군이 단종의 왕위를 찬탈한 걸 긍정해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원생목유록은 어디로 간다? 여기로 갑니다. 여기로 이렇게. 원생목유록. 자, 이제 봉산탈춤이에요. 봉산탈춤 같은 경우는 내용을 보면 이게 이제 7과장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한 편 한 편 이렇게 우리 단막극 말고 이제 연극을 보면 막과 장으로 구성됐듯이 봉산탈춤은 과장과 경으로 구성이 돼요. 경치 쓸 때 그 경자인데 그래서 어떤 과장은 단경 하나고 어떤 과장은 여러 경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냥 한번 들어보거나 아니면 듣고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1과 길놀이부터 시작을 해. 길노름이라고도 하고 길놀이라고도 하는데 길을 이렇게 돌아서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실제로 이제 마당까지 가는데 이게 이제 풍요 제의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풍요를 기원하는 거지. 그래서 길놀이를 이렇게 쭉 돌고 이제 마당에 도착하면 1과장이 이루어지는데 사상좌춤 1과장이 사상좌춤 2과장이 팔목중춤과 법구놀이야. 그러니까 이게 1경 2경인데 2과장의 1경 2경인데 미안합니다. 자 1경 2경인데 3과장으로 가면 사당춤을 추고요. 4과장은 좀 많아. 4과장이 1경 2경 3경으로 구성되는데 4과장은 이제 노장춤 신장수춤 취바리춤 이렇게 돼 있어. 5과장은 사자춤 6과장은 양반 말뚝이춤 7과장은 미알할미 춤 이렇게 되고 미알할미 영감춤 이렇게 둘이 나와요. 그래서 미알할미 춤 이렇게 돼. 그 다음 마지막이 뒤풀이입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잠깐 내용을 설명을 할게요. 그 1과장의 사상자춤은 4명의 상좌라고 해서 승려 중에 높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춤을 춰요. 2과장은 팔목중춤이라 그래서 8명의 목중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땡중이야. 그 무슨 얘기냐면 원래 스님들이 새 속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봄 기운에 꽃도 예쁘고 날씨도 따뜻하고 그래서 흥이 일어나. 그래가지고 이걸 이기지를 못해. 그래서 승려가 자신의 신분을
파괴하고 막 술을 먹고 춤을 추고 이런 8명의 중이 나와서 춤을 춥니다. 그리고는 이제 법고놀이라 그래서 이 그 법고는 이제 절에서 예식을 할 때 쓰는 북인데 그걸 치면서 또 놀아요. 상과장으로 가면 이제 사당춤이라 그래서 이제 사당패라고 들어봤어요? 그래서 노래와 춤을 추는 이제 그 세속적인 그런 이렇게 모임을 사당패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사당패가 또 나와서 춤을 추고 놉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과장에는 노장춤이라는데, 노장이라는 게 늙은 중이에요. 근데 이 늙은 중이 그냥 나이만 들은 게 아니라 생불, 살아있는 부처님, 생불이라고 막 칭송을 받던 노장이 소무라는 여자한테 유혹을 받아서 또 파괴를 하게 돼. 그러니까 아까는 목중들이 봄 기운의 흥취를 못 이겨서 파괴를 하고요. 사과장에서는 노장이 소무라는 여자, 이쁜 여자의 유혹을 받아서 또 파괴를 해.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노장이 소무한테 유혹을 받아가지고 너무 좋잖아. 그러니까 신발을 선물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신장수가 신발 값을 받으려고 원숭이를 보내요. 그런 춤이야. 그래서 신장수 춤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취발이라고 이제 노총각인데, 이 관계가 그러니까 노장과 소무가 있잖아. 근데 이제 취발이 춤도 이제 소무에게 반해가지고 이제 소무에게 여러 가지 이제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취발이 춤인데, 결국에는 이 소무가 어떻게 되냐면 아이를 낳아요. 출산을 하게 돼. 누구 애야? 그건 몰라. 그래서 오과장에 가면 이제 사자춤이라 해서, 이제 사자가 동물 사자인데 부처님이 보낸 사신으로서의 인물이야. 그래서 사자춤이 이루어지고, 육과장으로 가면 이제 양반 말뚝이가 나와서 말뚝이들이 양반들의 그런 행태, 무능, 부패를 조롱하고 비판합니다. 칠과장으로 가면 이제 미아랄미가 나타나는데, 이제 영감이란 사람이 또 있는데요. 첩을댈과 덜머리집이라고. 그래서 또 일부 다처제를 비판하는 이런 모습이야. 자, 좀 길었는데, 자, 지금까지 봉산탈춤 내용을 들었죠. 그러면 이 봉산탈춤에서 있는 것은 뭐야? 양반이나 중이나 그 다음에 그런 일부 다처제 같은 그런 첩이 있는 처첩제,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이 문학 속에서 있어야 할 것은 뭡니까? 문학 작품을 봐야 돼. 있어야 할 것은 그런 조선시대 어떤 의식적인 거, 어떻게 보면 허례허식, 어떻게 보면 이제 경직된 사고나 해야만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지. 그러니까 이게 서로 상반이 돼 있어, 융합이 돼 있어? 상반이 돼 있죠. 그 다음에 무엇을 긍정해? 그래서 봉산탈춤은 이 서민들의 그 현실, 그 바라는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이 이 작품 속에 있잖아. 그 양발 비판하고 그런 스님들의 모습 중에서도 그런 너무 의례적이고 이런 것들을 사실은 풍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더 긍정하죠. 그래서 봉산탈춤이 여기 위치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봉산탈춤은 여기에 위치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미적 범주를 공부를 했는데,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있어야 할 것과 있는 것이 융합이 되고 있어야 할 것을 긍정하면서 이루어지는 이런 그 속에서 느끼는 아름다움, 그게 뭐냐? 바로 숭고미다. 여기가 숭고라는 거야. 숭고미다. 그 다음에 있어야 할 것이 있는 것이 융합은 되지만 그 문학 작품 속에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아름다움이 뭐냐? 바로 우암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작품을 보면 숭고미가 느껴지고, 이 작품을 보면 우암이가 느껴지고, 이 작품을 보면 숭고미가 느껴지고, 이 작품을 보면 우암이가 느껴진다는 거죠. 자,
있어야 할 것과 있는 것이 서로 상반되는데, 있어야 할 것으로 작품 속에서 있어야 할 것이 긍정이 되면서 이루어지는 그 작품 속에서 느끼는 감정은 뭐겠느냐? 원생목욕 같은 경우에 바로 비장미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있어야 할 것과 있는 것이 상반되고, 그런데 그 작품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을 긍정함으로써 느껴지는 미적 범주는 뭐냐? 바로 골개미라는 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우리 오늘 작품을 4개 공부했고 좀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이 미적 범주에 대한 개념을 위해서 선생님이 작품 4개를 설명하고 이렇게 구분을 줘봤는데, 중요한 거는 이 미적 범주의 구분 기준이야. 그러니까 그걸 잘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꼭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습니다.